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었어요. 이 미팅의 주제부터가 좀 솔깃했죠. 향후 10년 통화정책의 시사점이었습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도 연준이 뭔가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가 선언됐습니다. 대략 3년 정도의 기간 안에서 평균적으로 2% 이상 수준의 물가를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 문구였죠. 과거 자넷 옐런이 제안했었던 대칭 물가에서 3년 정도의 기간 함수가 더 가미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어진 기간값 안에서 평균적인 물가 수준을 연준의 정책으로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 그보다도 훨씬 더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첫째는 필립스는 죽었다 였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 파이터라는 직업을 버리고 새롭게 디플레 파이터로 나선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 마치 경찰총장이 자신의 직업을 오늘부터 버리고 조직폭력배 두목이 되겠다는 선언처럼 획기적인 변화였죠.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약간의 예습이 좀 필요합니다.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398번째 편지 고용 동향을 먼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에서는 연준이 왜 5%를 완전 실업률로 간주해 왔는지를 자세히 써두었는데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5% 정도의 실업자는 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직업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구조적 실업자, 혹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이른바 마찰적 실업자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준은 실업률 5%를 경기 판단의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그보다 아래서는 연준이 늘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하곤 했었죠. 또 하나 읽으실 게 있는데요.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405번째 편지, CPI 편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이 물가 바스켓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왜 체감 물가와 명목 물가와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달러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 달러의 지배자로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돈을 함부로 찍어내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 기축통화 관리자로서 질책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기축통화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준 최고의 가치는 달러에 대한 절대 신뢰를 수호하는 것,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폭락을 막는 것이었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준은 여러 지표를 참조하면서 유동성을 통제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필립스 곡선이었어요. 이 필립스 곡선의 취지는 경제가 잘 돌아가서 고용시장이 좋아지면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 물가는 반대로 오른다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물가와 싸워야 되는 것이 연준이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실업률이 5%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되면 곧장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전투태세로 들어가곤 했었죠. 실제로 지난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시됐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필립스 곡선이었습니다. 작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실업률은 완전 고용의 기준인 5%를 크게 하회했었고, 당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필립스 곡선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물가 기대의 급변동 가능성에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도 연준은 필립스 곡선을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준은 강한 고용시장이 전개되면서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 이 좀 괴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립스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게 됐죠. 결국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는 앞으로 통화정책에서 실업률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꽝 한 겁니다. 이 선언은 그야말로 연준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초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번 잭슨홀에서 바뀐 새로운 지침을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틀은 우리의 통화정책, 통화전략의 중요하고 강력한 진화를 의미한다. 연준이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정책 체계에서는 금융 안정 우려를 높이는 증거만 없다면 그냥 낮은 실업률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적 조치에 충분한 방아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바로 몇 해 전에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단지 실업률이 5%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금리를 올렸던 실수 말입니다. 연준의 행동은 겨우 싹을 틔우려던 기대 물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죠. 연준 스스로 진화라는 말을 썼을 정도로 이 중대한 변화였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셈이죠. 이 잭슨홀의 협변은 오로지 필립스 곡선의 폐기뿐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준이 주적으로 삼았던 타겟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플레와 디플레는요, 경찰총장과 조직폭력대 두목만큼이나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번 잭슨홀에서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직업을 내려놓고 새롭게 디플레 파이터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노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언도 오랜 시간의 누적된 고민의 결과였어요. 올해 초였죠.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싸워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인플레이션과 계속 싸워야 되는지가 고민이다 라는 언급을 했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멈추고 싶다고 발언함으로써 앞으로 싸워야 될 상대를 새롭게 지목했는데요. 과거에는 인플레가 주된 위험이었지만 지금은 저물가가 더 큰 경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부의장도 거들었는데요. 저금리가 새로운 기준이 될 앞으로의 세상에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모델을 따르는 것은 잘못이다. 단지 과거 경제 모델이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부연합니다. 이 말은 어이없게도 연준은 물가가 올라가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궁금합니다. 연준 선언을 과연 지금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연준은 이제부터 인플레는 거들떠보지 않고 디플레 탈출에 더 힘을 쓸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행동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답변을 합니다. 나에게 몇 프로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글쎄 2.5%나 3% 같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속도인데 2%에 도달한 뒤 서서히 2.5%까지 오르느냐 아니면 2.5%를 넘어서 발사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속도의 문제이지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속도만 좀 완만하다면 3%까지는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가가 매우 빠르게 솟구치지만 않는다면 최대 3%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연준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음 날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연준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2.5%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몽땅 다 조합해보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도 과거 정책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 수준의 물가를 용인하기 위해서는 2.5% 수준의 물가도 장기간 용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말하고자 했던 이른바 향후 10년의 통화정책,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매우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달랑 2주 전 방송에서 저는 기대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소고기 값도 뛰고 있고 집값도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준은 그 반대 선언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란 녀석을 사냥하려고 지난 10여 년간 시장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미 멸종해버렸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위험을 더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은 물가 하락의 위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요? 연준이 거주지가 목성인가요? 장바구니 물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치명적으로 오르는 것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느끼는 사실인데 기대 물가의 하락 위험이 지난 10년 동안 주된 위험이었다니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장바구니 물가를 따로 만들어 발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자마자 곧장 폐기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게 됐고 또 변동성도 컸기 때문이죠. 장바구니 물가가 훅 올랐을 때 노동자들의 급여 인상 요구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한 달 만에 폐기했을 정도로 무지막지 오르는 이 물가란 녀석을 연준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뭐 봤다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란 녀석을 디플레이션으로 위장할 수 있었을까요? 마술은 보는 이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웃깁니다. 지금부터 그 마술의 비밀을 풀어드리죠.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아들에게 보낸 편지 405번째에 나와 있는 그 새우깡 이야기를 여러분들 떠올리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는 9월 17일 엔비디아는 차세대 지포스 30 시리즈를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작에 비해서 성능은 무려 2배, 전력 효율성도 거의 2배 정도 향상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죠. 최상급 지포스 RTX 3090은 8K급 해상도의 게임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전 세대의 주력 제품 중 최고 사양인 2080 Ti의 가격에 그럼에도 절반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한 달 전쯤에 2080 Ti를 구매한 사람이 다시 그걸 매도하고 새로 산다면 반값 이하로 팔 수나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갤럭시 워치 3를 사러 삼성 플라자에 갔었어요. 어떻게 그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정확하게 혈압을 재더군요. 부정맥이나 빈맥을 잡으려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복잡한 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하루 이상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갤럭시 워치 3는 EKG도 그냥 편안하게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장치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얇아졌어요. 제가 매장을 방문하던 날 여전히 갤럭시 워치 2 골프 에디션이 동일한 위치에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둘 중에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갤럭시 워치 2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조건이겠어요? 가격적 메릿이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1년 만에 훅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채소가 아무리 올라도 워낙 가중치가 작아서 전체 물가를 크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대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 같은 것들은 우리 지갑에서 크게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이죠. 가중치가 채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공산품들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공산품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 현상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 생겼을 때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산업혁명 때는 그 이전에는 말 타고 다녔잖아요. 우마차를 밀어내고 자동차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처음 나왔을 때가 1908년이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950였죠. 이 초기의 모델 T는 당연히 결함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후로 15년에 걸쳐서 엄청난 속도로 개선이 되었는데 훨씬 더 빨라지고 품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개선되었어요. 가격도 그럼 그에 맞춰서 상승했을까요? 한 $3,000 됐을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가격은 오히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270까지 하락을 했어요. 자, 1908년도 모델 T와 1923년도 모델 T는 어떤 게 더 좋은 상품입니까? 당연히 23년도의 모델 T가 월등합니다. 1923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 T를 사시겠다고 한다면 굳이 1908년도 빈티지를 구매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1923년도 모델을 선호할 겁니다. 그렇다면 1908년 모델은 가격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소비자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은 15년 동안 최소한 10분의 1 아래로 하락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예를 든 거고요. 모든 공산품이 태어나자마자 물가 바스켓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무튼 과거에 없었던 물건이 대규모로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가 내구재라면 그것은 결국 명목 물가를 강하게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은 지난 10년 동안 정체모를 디플레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필립스 곡선이 무용할 정도로 경기가 초호황 상태에서도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역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것들이 마구 새롭게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전기자동차 같은 것들 보세요. 초기에는 보조금 받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들이 매년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축적되고 있죠. 가격이 싸져요. 올해는 2천만 원대 전기차도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전기차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그 때문에 전기차는 동일한 기술 수준의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빠르게 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에 비해서 명목상의 물가는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실업률이 아무리 떨어지고 연준이 돈을 퍼부어도 말이죠. 아니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까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예측하려고 하시죠? 가치주와 성장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자본 조달 비용을 좌우하는 금리에 매우 차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이에요. 성장주라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R&D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뭔가 새롭게 투자하는 게 많겠죠. 이를 위한 자본 조달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제로에 가까운 금리는 성장주들의 이론적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치주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언젠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가 좀 더 주목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둘째, PER 몇 배수 이런 식의 가치 분석은 더더욱 쓸모가 없어지는 시기죠. 가치주는 이익 배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주는요. 현재 이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테슬라를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매출이 엄청 늘어났습니까? 고작 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953%나 올랐어요. 테슬라의 이익이 괄목할 정도로 좋아진 다음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던가요? 아닙니다. 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도 높은 주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금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부채가 있어도 금리가 제로 수준에 있다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롯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치만 남죠. 아마도 제로 금리가 아니었다면 테슬라는 부채에 대한 감당이 어려워서 이미 챕터 11을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제로금리의 시대에는 이런 성장주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전체 지수의 PER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리 인상의 시기는 언제가 될까? 아주 먼 훗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연준은 2.5%의 수준의 물가 상승을 보여도 평균적인 물가가 2% 이상 도달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 BEI에 반영된 기대 물가는 1.8% 수준이고 향후 5년 뒤에도 2.14%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마저도 제롬 파월이 물가를 반드시 상승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오른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물가에 대한 전망이 완벽하게 맞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까지는 정책 금리는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은 저금리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는 성장주의 강세도 그와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